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9분 응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미국의 허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 회사가 합쳐지면 마일리지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소비자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항공사 마일리지에 대한 이모저모, 오늘 키워드 경제에서 알아보고요. 이어지는 공부왕 이종훈에서는 호 불면서 먹던 추억 어린 겨울철 국민 간식 호빵으로 경제 공부해보겠습니다. 2월 21일 수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경제 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국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는 진짜 전 국민의 요즘 초미의 관심사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마일리지, 특히 항공사 마일리지부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요즘 정말 막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제 뭐 코로나도 물러가고 뭐 해외 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 보니까 예전보다 더 관심이 많아지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또 손꼽히는 해외 여행의 나라다 보니까 그렇죠. 이거 쌓고 있는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이게 소원이 뭐 이거 모아서 퍼스트 클래스 타는 거 이런 분위기인데 예. 사실 요즘에 이게 다시 또 주목받는 이유가 생긴 게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의 이제 합병이 가시화되면서 여기에 포인트 갖고 있는 분들이 내 마일리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면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 마일리지를 둘러싸 한번 기업들의 속내, 속사정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마일리지에 주목해야 될 이유들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냥 일단 쌓아두면 이제 마일리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마일리지가 특히 항공사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방금 말씀드린 이제 합병 문제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난관을 거쳐서 되고 있는데 이게 뭐 항공사 합병 자체도 정말 큰일이지만 국민들에게 더 와닿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마일리지인 게 이게 규모가 생각보다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면 내 마일리지 어떻게 되나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합병이 확정이 되더라도 2년 동안은 마일리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아나항공이 그대로 2년 동안 있기로 했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합병이 되면 당연히 이게 사라지진 않고요.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이제 통합이 될 텐데 네. 이게 과연 내 마일리지 100만 마일리지가 있으면 대한항공에서도 100만 마일리지가 될 것이냐 이거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예. 이제 두 회사 쪽에서도 별 특별한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잘 유지는 될 것이다만 말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예. 근데 아마 오늘 방송을 들으시면 내 마일리지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드실 수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두 회사가 합병되면 여러 가지 고민거리가 있지만 그 마일리지가 이제 특히 고민인데 지금까지 양쪽 회사가 쌓아놓은 마일리지 그 규모 같은 게 있을까요? 주변에 이제 마일리지 많은 개개인을 보더라도 뭐 100만 점 있는 분 이런 분들 예. 많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 모으면 얼마나 하면 규모가 생각보다 큰데 아시아나항공 기준으로 지난해 3분기에 9,528억 원어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인데 어마어마하네요. 이 아시아나항공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9,500억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시아나 기업 가치보다도 많은 아시아나 마일리지가 쌓여 있는 겁니다. 그렇네요. 물론 이게 뭐 돈이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만큼 마일리지가 많구나 싶은 부분이고요. 또 국내 1위 항공사는 그럼 더 얼마나 더 많을까 싶은데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는 한 1조 9,400억 정도 됩니다. 예. 그러니까 회사 규모의 거의 4분의 1 정도이고 아시아나의 2배 이상인 거예요. 두 회사를 합치면 거의 3조 원이니까 정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규모인 거죠. 네, 사실 마일리지라고 해서 저는 뭐 이렇게 금액이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 이 정도 규모면 항공사들이 엄청 신경 쓰겠는데요. 그렇죠. 3조 원이면 사실 어떤 회사에 있어도 큰 돈이잖아요. 예. 정말 크다 할 수가 있는데 이게 항공사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소비자들은 그냥 뭐 혜택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기업 입장에서 모으니까 큰 거죠. 그래서 이거를 회계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냐 하면은 예. 이게 기본적으로는 부채 즉 빚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는 사실 오랫동안 경영난이 이어져 오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2000%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자본보다 부채가 이렇게나 많은 악명이 높은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이 부채로 간주되는 마일리지가 한 9,500억 정도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회사의 이제 재무적으로는 굉장히 숫자가 안 좋아지게 되는 요인이었던 거죠. 네. 이게 빚이 이렇게 늘어나면 항공사한테도 원래는 안 좋은 거잖아요. 빚이 많으면 누구에게나 사실 좋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기업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기업들에게 그렇지 않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빚도 있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일종의 좋은 빚이다 볼 수가 있는데요. 빚이 재무적으로 안 좋은 이유는 그걸로 이자가 나가기 때문이잖아요. 예. 다달이 이자가 나가면 기업의 수익이 줄어드니까 또 개인도 그렇죠. 그런데 이 마일리지라는 건 장부에는 빚으로 잡히긴 하지만 이자가 나가지가 않는 부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채 비율로 높이는 안 좋은 요소이긴 하죠. 그러니까 숫자도 안 좋아지는데 네. 실질적으로는 기업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입장에서도 산더미 같은 부채지만 이게 뭐 있어도 보기엔 안 좋지만 직접적으로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니 이자는 안 나가더라도 어쨌든 장부에 그렇게 써 있으면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느낌도 찝찝하고. 그렇죠. 뭐 부채 비율이 사실 아시아나 기준으로 해도 150%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이런 이자를 안 내더라도 갖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항공사가 이 마일리지로 어떻게 돈을 버냐 이걸 봐야 합니다. 네. 예를 들면요. 제가 미국 가는 항공권을 100만 원을 주고 사요. 이 중에서 예를 들면 5%를 항공사에서 마일리지 적립을 해주면 항공사는 이 중에서 95만 원을 이제 매출로 기록을 합니다. 예. 그 중에서 5만 원은 근데 부채라고 기록을 해놔요. 예. 그러니까 재무제표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 5%를 이연 수익이란 이름으로 써놓는 겁니다. 이 마일리지는 부채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연 수익이면 이게 뭐 또 수익적인 성격도 있는 거예요? 이게 부채인데 수익 좀 이상하잖아요. 예. 이게 이름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마일리지가 발생하면 항공사는 빚으로 잡기는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나중에 언젠간 이 마일리지를 아껴뒀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항공사는 이 마일리지를 수익으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5만 원어치 마일리지를 쓰는 순간 그 수익이 그러니까 부채가 수익이 되는 거죠. 즉 이연이 뭐냐면 잠시 밀어두는 거잖아요. 네네. 이게 빚이긴 하지만 잠깐 밀어둔 수익이다. 결국은 돌고 돌아서 수익으로 돌아오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채는 이자도 안 나가고 언젠가는 내 수익도 되니까 뭐 크게 불편할 건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제서야 왜 항공사들이 이렇게 우리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마일리지 드릴게요라고 했던지 좀 감이 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렇게 쌓아둔 마일리지가 나중에는 수익으로 환원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항공사 입장에서 정말 좋은 게 언젠가 쓰면은 내 수익으로 돌아올, 즉 받을 돈이고 또 이게 마일리지가 예전에는 뭐 소멸기한이 없었다고 전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소멸기한이 다 생겼잖아요. 맞아요. 국내에선 보통 한 10년 정도를 잡죠. 그 말은 대부분은 10년 내에 쓰겠지만 이거 뭐 마일리지가 부족하거나 까먹어서 그냥 지나가서 소멸되는 분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자동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언젠가는 수익, 언젠간 사라질 수도 있는 빚이니까 뭐 크게 불편하진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마일리지를 주는 이유는 좀 이해를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고객님 저희 많이 이용하신 분이니까 이번에는 항공권 얼마 할인해 드릴게요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바로 제가 현금을 좀 깎아서 그 티켓을 사니까 저에게는 이득이 되는데 기업 입장에선 그건 진짜 현금을 줘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이연 수익으로 안 잡히니 당연히 마일리지 형태로 쌓아두도록 유도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그런데 결국 그러다가 누가 마일리지 사용해서 내가 비행기 티켓 이번에 공짜로 티켓 하나 끊겠다라고 하면 표 하나 팔 수 있는 항공권을 결국 못 파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런 거를 왜 할까라는 생각이 네. 들 수밖에 없어요. 네. 언젠가 돌아오더라도 그거 그냥 그때 현찰로 받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러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예. 어쨌든 장부에 부채가 기록되어 있으면 은행 가서도 거기서 다 따져보겠지만 안 좋게 보일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마일리지에 숨겨진 또 다른 장점들이 많은데 예.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1번은요.
우선 애초에 마일리지가 도입된 이유인데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게 일종의 고객 복지잖아요. 예. 저희가 예를 들면 카페 갔을 때 쿠폰 찍어주면은 이 주변에 카페가 많으니까 난 이 쿠폰 주는 카페 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일리지도 사실 1980년대 미국에서 이런 쿠폰으로 도입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는 곳이 이제 도입을 했는데 예. 사실 항공 서비스라는 게 뭐 친절함도 다르고 뭐 이런 서비스 처리도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비슷비슷하잖아요. 어디 네. 가서 내리고 어디 가서 내리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 포인트로 이걸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엄청 좋아해서 예. 마일리지라는 게 정착이 됐고 그래서 사실 이름에도 마일이잖아요. 예. 우리는 킬로미터 쓰는데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왔구나라는 게 이름에도 들어있긴 한 겁니다. 예. 애초부터 마일리지가 그냥 쿠폰이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웠군요. 맞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이게 사실 더 중요해진 이유인데요. 항공사가 이제 마일리지를 돈을 받고 팝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러니까 고객들 입장에서는 내가 뭐 했는데 얼마 줬네 이거지만 이거를 아예 항공사가 상품처럼 팔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일리지는 이름만 보면 항공권 살 때만 쓸 수 있을 것 같지만 요즘 뭐 호텔, 렌터카, 뭐 마트에서 장 보는 것까지 되잖아요. 맞아요. 이런 게 거의 돈처럼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의문이 드는 게 여기 예를 들면 땡땡 마트에서는 이걸 받아주네. 그리고 어디서는 마일리지를 상품으로 주네. 이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아닌데 어떻게 주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이걸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냐? 항공사에서 기업들이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쿠폰이라고 하자면 예. 어떤 맛집에서 쿠폰을 찍어줘요. 네. 그 맛집 쿠폰이 인기가 많긴 한데 그 맛집이 장사가 너무 잘 되니까 옆에 있는 카페 사장님이 저 집 쿠폰을 나도 받아줘서 우리 카페도 오세요 하면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네. 그런 생각을 옛날에 마일리지가 도입됐을 때 기업들이 했고 이게 쿠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카페 사장님이 우리가 A 맛집 쿠폰도 받아드리겠습니다 하면서 A 맛집에서 쿠폰을 아예 사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항공사가 기업들에게 마일리지를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일리지로 장까지 볼 수 있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업들에게도 그렇고 항공사에게도 정말 좋은 이유가 가장 중요한 고객이 누구냐면 카드사예요. 예. 제 주변에도 이제 해외여행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 마일리지 쌓이는 카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꼭 자기는 마일리지 이렇게 쌓였다 좋아하는데 이 카드사에서 지급해준 마일리지 규모가 상당합니다. 이걸 하려면 카드사는 이제 항공사에 가서 우리 뭐 100억 마일리지 주세요 하면 이걸 물론 현찰은 조금 깎아서 가져오겠죠. 이런 식으로 돈을 파는 건데 항공사 입장에선 장부에 마일리지 얼마 써놓고 카드사한테는 현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상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마일리지가 거의 돈같이 쓰이는 상황까지 온 맥락이 이제 뭔지 확실히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거를 항공사가 이런 마일리지도 일종의 돈처럼 지금 쓰이는 건데 마음대로 찍어낸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제도를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듣다 보면은 항공사가 그래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예. 요즘은 마일리지로 예를 들면 장도 볼 수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A항공사면은 그걸 막 찍어가지고 마트 가서 쓰면은 돈 아닌가?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어찌 보면은 항공사가 은행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돈이 잘 되긴 하는 게 작은 서비스가 아닌 게 미국은 이게 훨씬 발달해서 여객 수송으로는 적자 받지만 마일리지 팔아서 흑자 보는 항공사들도 나올 정도거든요. 예. 이게 은행이랑 정말 비슷한 구조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건데 예를 들면은 은행도 저희가 부채 얘기를 계속 했지만 제가 어떤 은행에 가서 예금을 맡기면 제 입장에서 그게 당연히 내 돈이지만 은행 입장에선 장부에 부채로 잡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일리지도 똑같은 거죠. 이게 한번 나가면 부채기는 하지만 대가로 뭘 받냐? 현금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일리지가 정말 활성화가 된다면 항공사가 은행 같은 역할로 하면서 금융으로 돈을 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항공사의 마일리지 산업은 결국 금융업 같은 거였군요. 그렇습니다. 이 마일리지가 이렇게 큰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항공사들도 당연히 인지를 한 겁니다. 처음에 쿠폰으로 어느 정도 고객 모으는 건 이미 옛날 얘기가 됐고 이게 정말 큰 비즈니스가 된 건데요. 이게 자사의 마일리지를 받아주는 곳이 그럼 많을수록 더 좋은 마일리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 마일리지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 가서나 다 받아준다고 하면 그거는
돈이랑 똑같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거고 예. 그렇다면 항공사가 한국은행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항공사 입장에서는 우리 마일리지 좀 많이 받아주세요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잘하면은 그 항공사의 가치도 높아지는 건데 예. 그러니까 제휴업체가 많으면 이제 더 비싼 가치를 받게 되고 예. 항공사도 더 가치가 있게 되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가 큰 백화점 상품권은 거의 현금 수준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조그만한 백화점 상품권은 좀 더 가치를 낮게 받잖아요. 그렇죠. 이른바 깡을 할 때 예. 할인율을 보면 딱 알 수가 있죠. 그거랑 똑같이 항공사들에게도 중요한 가치평가 수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다 듣고 나니까 갑자기 마일리지 쓰기가 주저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저에게 주어진 순수한 혜택이라고만 생각해서 이거 빨리 써야겠다 이런 생각만 했는데 이거 실제 돈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마일리지를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을까요? 이게 그냥 기업에서 이런 복지 포인트처럼 뭐 예. 혜택을 줬다라고 생각할 땐 그냥 쌓아두고 싶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뒤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예.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구조를 이해하면 소비자도 마냥 그냥 쌓아둬서 기분 좋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마일리지가 100만 점이 쌓여 있다는 건요. 아까 은행 말씀드렸잖아요. 항공사에 100만 점이 지금 쌓여 있다는 건데 네. 문제는 여기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가 붙지 않는 예금 통장에 내 돈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뭐 예금 금리 1%이던 시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어디에 돈이 있든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요즘 같이 금리가 뭐 4% 이런 시절에는 거기에 많은 돈을 쌓아두는 게 개인에게도 손해 보는 일이고 네. 또 항공사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되는 거죠. 나름대로 이걸 현금이라고 딱 이해하니까 또 마일리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와닿게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마일리지를 요즘 사용하는 우리가 가장 희망하는 방식이 항공권 구매하는 데 써야 되는데 마일리지로 요즘 정작 항공권 구매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불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정말 이거 불만인 분들이 많으세요. 마일리지 쌓아두면 뭐하냐, 쓰질 못한다라는 얘기 많이 하는데 항공사 입장에서는요. 마일리지는 팔 때 가장 좋고 가급적 사람들이 안 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팔기만 하고 안 써주면 제일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그거 안 팔고 그 대신 현금으로 받는 게 제일 좋은 상황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또 사라져 버려도 좋고요. 그래서 요즘 자꾸 마일리지 제도를 바꾼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마일리지 너무 쌓여 있으니까 저걸 빨리 소멸시켜가지고 빚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있는 겁니다. 네. 마일리지 팔 때는 사실 이렇게 혜택이 좋습니다. 우리 항공사 마일리지가 가장 좋습니다 하면서 혜택 사용할 때가 많아요 라고 홍보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점점 팔고 나면은 혜택을 줄이는 게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사실 앞서서 마일리지로 모여 있는 돈이 거의 조 단위까지 올라갔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항공사 입장에서는 진짜 고객들이 이거 잊어버려 주길 간곡히 기대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일리지에 숨어져 있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것도 우리의 권리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거 꼭 제때 사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더 드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남궁민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궁금하지만 공부하기 귀찮은 분들을 위해 대신 공부해 드립니다. 공부왕 이종훈. 오늘도 이종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인가 했더니 야, 추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또. 요즘 날씨가 많이 풀려서 그런지 길을 걷다 보면 뭐 나도 모르게 이젠 봄이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지난 겨울에 했어야 했는데 못했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마치 방수제 밀린 거 지금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은 한국인들에게 겨울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이미지 바로 호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렇죠. 진짜 예전에는 그 동네 그 당시는 편의점이라고 안 그랬죠. 그냥 슈퍼. 구멍가게 뭐 슈퍼. 예. 슈퍼 앞에 그 뭐 호빵 누구 그 통 슈퍼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 맞아요. 큰 통 있고 거기서 연기 모락모락 네네네. 나면서 그리고 돌아가잖아요. 맞아요. 진짜 겨울철 대표적인 우리네 간식이었는데 네. 이거 언제부터 우리 먹기 시작한 거예요? 호빵이 한국에서 처음 판매된 게 1971년이거든요. 예. 71년 10월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한국 사람들이 겨울철이면 호빵을 국민 간식으로
먹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국에서 호빵은 지금은 SPC 삼립이라고 이름이 바뀐 회사 삼립식품에서 1971년 10월에 처음으로 출시한 제품입니다. 예. 이 호빵이라는 이름은 뜨거워서 입으로 호호 불어 먹는 빵, 온 가족이 호호 웃으며 함께 먹는 빵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해요. 이거를 삼립식품 임원들이 예. 직접 몇 날 며칠 고민해서 오. 만든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 삼립식품이 호빵을 만든 이유가 겨울이면 빵 매출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겨울에 사실 비수기가 너무 심해서 매출이 거의 없다 보니까 예. 이 비수기 매출 방어용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절박함으로 호빵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삼립식품 같은 경우는 1945년에 삼미당이라는 작은 빵집에서 시작해서 예. 지금의 기업이 된 이 해방둥이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1964년에 이 회사는 국내 최초로 비닐봉지에 넣은 크림빵, 그러니까 자동화 제품을 만들어서 예.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1964년 당시에 삼립식품이 내놓았던 크림빵이 엄청난 인기였다 그래요. 내놓기가 무섭게 팔려나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삼립식품에게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효자 상품. 그러니까 설탕이 귀했던 시절이다 보니까 크림빵 달콤한 크림이 되잖아요. 사실 저도 이거 먹어봤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거 굉장히 스테디셀러였어요. 안 먹어보신 것처럼. 저도 먹어봤는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삼립 크림빵이 어떤 거냐면 이 빵 사이에 크림이 있어서 예. 빵 하나 이렇게 딱 열어서 예. 혀로 크림부터 이렇게 핥아 먹는. 저는 정상적으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셨네. 그러니까 어쨌든 출시 이후에 삼립식품 공장에는 이 크림빵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그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빵 판매원들이 서로 크림빵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확보하려고, 더 많이 확보하려고 뭐 엄청나게 그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고 하는데 당시에 삼립식품 전체 그 공급량 그리고 매출의 3분의 1이 이 크림빵에서 나왔어요. 예. 굉장한 히트였는데 이 크림빵이 한국 경제사 쪽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이 크림빵은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국민과 함께한 구휼식품 같은 거고요. 그다음에 경제 발전의 상징과 같은 그 빵이었습니다. 특히 크림빵 같은 경우에 1960, 70년대 경제성장기에 구로공단 야근 노동자들의 대표 간식이었거든요. 간식. 예. 공단의 여공들, 60, 70년대 공단 여공들, 그러니까 가발 공장을 비롯해서 여러 공장에 있는 여공들의 간식이 바로 이 크림빵이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1960, 70년대 구로공단 등에서는 매일 여공들의 간식으로 크림빵을 한 봉지 가득 사갔다고 하는데요. 예. 크림빵 같은 경우에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예전에 이야기 드렸던 외화벌이를 위해 떠났던 파독 강부, 파독 간호사들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빵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강부들과 간호사들에게 이 크림빵은 모국, 떠나온 모국에 대한 향수를 불어일으키는 추억의 빵이었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삼립식품이 근로자 파독 50주년을 맞은 지난 2013년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행사가 열렸는데 이때 크림빵을 공수해서 갔어요. 프랑크푸르트로. 그리고 아직까지 독일에 살고 있는 파독 근로자 출신 교민들에게 이 빵을 쫙 내놨거든요. 다들 눈물을 흘리면서 먹었다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서. 네. 옛날의 추억과 감동을 선물 받았다면서 기뻐하시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던데 문제는 크림빵이 한 가지 단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 대충 감 올 것 같아요. 어떤 거요? 이게 겨울에는 차잖아요, 빵이. 네, 그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특히나 특히나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상상할 수 없는 건데 1960년대 같은 경우에 가게들이 난방이 지금처럼 안 됐어요. 그렇죠. 가게에 들어가면 굉장히 서늘해요. 맞아요. 대신 이제 가게 주인은 옆에 이렇게 난로를 하나 조그만 난로 옆에 앉아서 아니면 불을 쬐고 계시기 때문에 앉아 있는 곳에 구들장에 이렇게 아니면 방 안에 예. 구들장에 계시거나 예. 그러다 보니까 가게는 굉장히 추웠어요. 그래서 매대에 진열해 놓은 빵이 얼어서 좀 딱딱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예. 또 뭐 얼지는 않더라도 차갑게 굳어 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차갑게 굳어 있는 빵을 추운 겨울에 간식으로 먹기가 좀 꺼려지죠. 아무래도. 때문에 그렇게 크림빵을 많이 사가던 공단이나 사무실 등에서도 겨울에는 이 크림빵을 안 사갔다 그래요. 그래서 삼립식품을 비롯한 당시 대한민국 제빵 업체들에게 겨울은
매출이 급감하는 비수기 중에 비수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수기 매출 방어용으로 새로운 상품이 필요했고 그 고민 끝에 나온 게 바로 호빵입니다. 예. 이 호빵은 당시 삼립식품의 사장이었던 허창성 사장이 크림빵을 대체할 새로운 신상품 연구차 일본을 가서 이것저것 뭐 일본의 디저트들을 시장 조사를 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60년대 64년에 그 도쿄올림픽이 열리고 나서 일본이 좀 식문화에서 서구적인 걸 좀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면서 디저트에 대한 그 붐이 좀 많이 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일본에 가서 좋은 디저트, 좋은 빵이 있으면, 좋은 과자나 빵이 있으면 배워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본을 가서 봤는데 일본 가게들에서 팔고 있는 중화만두, 예. 축하만이라고 하죠, 일본말로. 축하만을 보고 저거다. 저걸 만들어야겠다. 사실 이제 호빵이라는 게 우리 쪽에서 생각하면 찐빵과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외관은 그냥 찐빵이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안에 팥 들어가 있으면 단팥 들어가 있으면 찐빵이랑 똑같은 형태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 가게들은 중화만두, 축하만을 가게에서도 팔고 있더라. 따뜻한 찜기 같은 데 넣어가지고 저거 괜찮다.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1969년부터 이 축하만과 비슷한 빵을 만들기 위해서 개발에 착수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1970년 12월 2일에 개발에 성공해서 다음 해인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1971년 10월부터 삼립호빵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호빵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들 수 있어요. 뭐죠? 아니 빵 하나 만드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저는 빵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네. 빵을 따뜻하게 유통하는 방법 때문에 시간 걸린 것 같은데. 정답입니다. 실제로 빵을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문제는 빵을 찌고 보관하는 소위 호빵 찜통을 만드는 게 문제였어요. 예. 그러니까 호빵을 제품화해서 상품화해서 내놓으려고 하면 덮였을 때 또 찜통에서 갓 나온 이 촉촉한 식감을 잘 유지해야 됐어요. 왜냐하면 호빵의 경쟁 상대는 분식집이라든지 아니면 가정에서 쪄먹는 찐빵이 경쟁 상대였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얼마나 이 촉촉한 식감을 잘 유지할 수 있느냐. 따뜻하면서 뜨거우면서 촉촉한 식감이 잘 유지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요. 참고로 지금 교수님과 제가 알고 있는 이 빨간 색깔의 알루미늄 재질로 만든 원통형 호빵용 찜통은 네. 1972년 1월 1일부터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려고 어떻게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일단 먼저 호빵을 집에서 쪄먹도록 판매를 한 거예요. 그냥 그 집에서 알아서들 네. 하세요 네. 하면서. 그리고 1972년 1월 1일부터 이제 제작 배포된 게 바로 71년 10월에 이제 10월에서 12월까지는 이 호빵용 찜통이 없었고 그러다가 72년 1월 1일부터는 전국에 원통형 호빵용 찜통이 이제 깔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삼립식품이 그때 굉장히 시대를 앞서갔어요. 왜냐하면 시대를 앞서갔다는 게 지금이야 뭐 그 매장에 그 뭐 본사라고 할까요?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판촉 지원이라든지 판매 지원을 해주는 게 익숙한 일이지만 네. 60년대 70년대 이런 일이 거의 전무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을 그러니까 삼립식품이 먼저 나서서 했고 그러면서 굉장한 인기를 끌게 됩니다. 근데 삼립식품이 처음에 호빵을 만들었을 때는 조금은 될까 하는 생각도 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비쌌어요. 얼마였어요? 이게 그 1971년 15월에 출시된 호빵 가격이 당시 빵값이 5원을 했는데 예. 이것보다 4배 더 비싼 20원이었어요. 그럼 비싸네. 근데 이게 비싼 이유가 찜통 개발에 들어간 비용이 많아서. 하지만 이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당시 짜장면 한 그릇이 50원 했거든요. 예. 호빵 하나 20원이에요. 이러면 또 좀 그 금액이 좀 고민이 되네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거 내놓긴 내놓는데 될까? 네. 이런 좀 약간 의구심을 가지면서 출시를 했다 그래요. 근데 출시하자마자 뭐 엄청난 인기를 끕니다. 국내 1호 겨울철 빵이었던 호빵. 그래서 국내에서는 유일한 빵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빵을 사서 판매하는 빵 판매원들이 또 예전 크림빵 때처럼 삼립식품 공장 앞에 줄을 서는 거예요. 서로 먼저 호빵을 더 받아가려고 길게 줄 서는 진풍경이 계속 벌어졌고 구로공단은 물론이고 동네 구멍가게 앞에서 호빵을 호호 불어 먹는 사람들이 가득가득했다고 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그 당시 호빵에
최대 출고 기록이 하루 160만 개가 넘었다 그래요. 하루에 160만 네. 개요. 와, 하루에 160만 개 이상을 출고하는데도 모자라요. 사람들이 줄 서서 더 달라고 하는 덕분에 10월 중순부터 1971년 10월부터 1972년 2월까지 판매액이 삼립식품의 이제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해요. 이야, 그러니까 겨울 3개월 동안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절반을 육박했다 그래요. 그의 매출에. 네. 오히려 한마디로. 겨울이 성수기가 됐네. 네. 한마디로 비수기 매출 방어용으로 기획 개발한 상품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책임져주는 대박을 터뜨렸는데 사실 지금 이제 이 삼립식품이 지금은 SPC 삼립으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SPC 삼립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판매를 국내 유통을 하잖아요. 예. 근데 베스킨라빈스를 비롯한 아이스크림 가게들도 겨울이 비수기거든요. 네. 근데 SPC 삼립에서 하는 베스킨라빈스, 국내의 베스킨라빈스는 겨울이 최대 성수기입니다. 왜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때문에. 아, 미국에서는 그 베스킨 라빈스에서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안 파나요? 최근에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 예전에 갔을 때는 못 봤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케이크 등장하면서 예. 겨울에 아이스크림 케이크 판매량이 늘면서 실제로 겨울 매출이 여름 못지않게 좋아요. 근데 이 어떻게 보면 이런 역사가 호빵에서 먼저 시작된 거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겨울에는 빵이 안 팔려. 빵을 팔 수 없어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깨고 겨울철용 빵을 만들자라고 해서 출시를 했고 그것이 호빵인데 이게 대박을 쳤고 뭐 원래는 겨울 비수기 매출 방어용으로 기획 개발한 건데 이것이 회사 전체 매출을 책임지는 오히려 크림빵보다 더 효자 상품으로 떠오르게 된 거죠. 그때는 겨울에 이 호빵 그 통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제 초등학교 때도 있었어요. 개미 문방구라고 있었는데 네. 그 개미 문방구에서 한참 이제 겨울 방학 되기 직전에 이걸 딱 갖다 놓거든요. 네. 그럼 기억나시잖아요. 그 투명한 유리 네. 케이스 안에서 그 딱 뚜껑 열고 네. 옆에 문 열고 네. 뭘로 골라줄까 하면 바닥이 동글동글 그렇죠. 돌아요. 돌죠. 그래서 저 안쪽에 있는 저 주황색 같은 거 저걸로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피자 맛 호빵이야. 뭐 이런. 부자셨구나 역시. 왜요? 또 지난번에 오코멘트에 제가 이렇게 알았는데 피자 호빵은 저는 안 먹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기본 항상 아, 단팥. 네, 단팥. 야채도 부담스러웠어요. 어쨌든 근데 이 호빵이 국민적인 인기를 얻게 되는 부분에 보면 이 CM송도 한 몫을 해요. 아유 기억나죠. 찬바람이 싸늘하게. 네. 늦밤을 스치면 이렇게 가는데 사실 그 가수 김도영님이 불렀던 이 찬바람이 싸늘하게라는로 시작하는 이 CM송은 온 국민이 다 아는 그럼요. CM송이 됐어요. 예. 그리고 입에 착착 붙죠. 왜냐? 이 노래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부른 Anything That's Parts of You라는 노래에 네. 한국어 가사를 붙인 CM송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노래가 등장한 이후에 왠지 우리 국민들은 찬바람이 불면 호빵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호빵이 자동적으로 연상되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 CM송은 1970, 80년대 살아온 사람이 누구나 다 한 번쯤 들어봤을 거고 자동적으로 지금 교수님처럼 네. 찬바람이 바로 나오거든요. 네. 하지만 이런 호빵의 폭발적인 인기 그리고 국민적 인지도로 인해서 아이러니하게도 삼립식품은 호빵이라는 브랜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거 진짜 궁금했어요. 요즘도 대형마트에 가면 딱 외관이 봐도 호빵인 물건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호빵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게 브랜드가 그냥 호빵이라고 써 있는 게 아니라 뭐 앞뒤에 뭐가 다른 단어가 붙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삼립호빵도 원래 네. 삼립호빵이라고 팔았어요. 아, 근데 지금 그냥 말씀하신- 호빵이라고 판 게 네. 아니군요. 지금 뭐 다른 그 제품들 같은 경우도 이름 붙여가지고 회사명 붙이고 호빵 이렇게 붙이거든요. 저는 그냥 호빵이라는 요 두 글자가 있는 상호를 누가 또 가지고 있나 했죠. 그게 이제 삼립식품 입장에서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이 앞에서 말했지만 호빵은 삼립식품의 임원들이 회의와 고민 끝에 지은 이름, 즉 삼립식품이 만든 자사의 고유 브랜드예요. 네. 겨울철에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빵, 온 가족이 호호 웃으며 함께 먹는 빵이란 뜻. 근데 이걸 또 일부에서는 호빵이 중국식 만두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 호를 썼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글 호호에서 호빵을 갖고 왔어요. 근데 어쨌든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호빵이라는 단어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컸어요. 네. 이 호빵을 자신들이 국내 최초로 만들었고 그리고 이 알기 쉽게 착 입에 감기고 그렇죠. 바로 인지가 되는 이런 멋진 이름을 자기들이 만들어냈다. 예. 뜻도 좋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이 자부심이 컸는데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립식품이 처음에 제품을 내놓을 때 호빵의 비싼 가격으로 인해서 성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나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찜통 개발에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었던 탓인지 어쨌든 자신들이 지었던 이 호빵이라는 상표 등록 절차 없이 곧바로 출시해 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출시한 거예요, 상표를? 아니요. 그럼요. 근데 이제 상표 호빵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예. 너도 나도 비슷한 제품들 찐빵 그러니까 즉 호빵을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그리고 자사 이름을 붙이고 뒤에 호빵 무슨 호빵 무슨 호빵이라고 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호빵이 난립하기 시작하는 네. 거죠. 예, 그러자 삼립식품이 그제서야 부랴부랴 특허청으로 달려갑니다. 이거 우리가 처음 만든 거고요. 예. 이 이름도 우리가 이런 뜻에서 처음 만든 겁니다. 상표 출원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예, 근데 그랬더니 특허청에서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단칼에 거절해 버립니다. 왜요? 그때는 이미 호빵의 인기가 너무 올라가서 전 예. 국민이 호빵을 알고 있던 시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립식품이 워낙 좋은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전 국민이 호빵을 좋아하고 호빵을 사 먹었고 호빵을 알고 있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예.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호빵은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통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아, 제품명이 아니라 그냥 일반 명사가 네. 됐군요. 그러니까 먼저 상표 등록하고 출시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겠죠. 이제는 보통 명사가 된 상태에서 상표로 우리가 처음 만들고 우리가 처음 이름 지었으니까 우리에게 권리를 주세요. 이게 안 통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마트에 가면 삼립식품을 제외한 여러 곳에서 호빵이라는 이름의 제품들을 진열해놓고 팔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호빵 위에 다른 회사 명들이 다 붙어 있는 이유는 네. 그런 것 때문이었군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국민 간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만드는 이 호빵. 지금까지 얼마나 팔렸습니까? 사실 이것은 제가 좀 여러 각도로 자료를 찾아봤는데 누적 판매량이 집계돼 있는 자료가 호빵의 원조인 삼립호빵이 거의 유일해요. 예. 사실 다른 데는 자신들이 원조가 아니기 때문에 누적하기가 좀 애매한가 봐요. 근데 어쨌든 누적 호빵 판매량을 공개하고 있는 것은 삼립호빵의 이 유일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근거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삼립호빵의 판매량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누적 판매량이 65억 개입니다. 65억 개가 팔렸습니다. 삼립호빵은 이 지름 10cm 기준 그리고 높이 5cm 기준으로 제작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름이 10cm, 높이가 5cm인데 2022년 12월까지 판매된 65억 개의 호빵을 일렬로 나란히 늘어놓으면 지구를 16바퀴 돌 수 있고요. 위로 세워서 쌓으면 에베레스트 산을 18,000번 왕복할 수 있는 높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 인구수를 5천만 명으로 가정해 보면 우리나라 전 국민이 매년 겨울철마다 호빵 2.6개씩 먹어온 셈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호빵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들어와서 잠깐 인기가 주춤했고 또 2010년대에 한때 이 찜기의 비위생적 관리 문제가 대두되면서 예.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습니다만 지금도 삼립식품 같은 경우에 삼립호빵이 매년 1,000억 원 안팎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SPC 삼립의 대표 효자 상품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네. 대형마트에 가면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호빵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딱 이제 사라진 대형마트에 게 찜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찜기가 안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편의점 같은 네. 그 앞에 그 찜통기가 있어야 네.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안 보여요. 그리고 동네 문방구에서도 찜통 못 보고 호빵 네. 못 팔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5개들이 한 팩으로 파는 가정용 호빵 판매가 좀 주력으로 판매되는 상품이에요. 예. 그러니까 편의점이나 가게에서 이제 빨간색 추억의 이 호빵 찜기를 보기 좀 힘들어진 게 사실입니다. 근데 호빵 같은 경우에 이 찜기에 물을 하루에 한 번씩 갈아주고 찜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줘야 됩니다. 예. 여기에 이제 하루 종일 찜기를 돌려야 되는 전기요금, 그리고 게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호빵을 또 버려야 되는 처리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수고와 번거로움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수고와 번거로움을 건너뛴다? 그러면 2010년에 있었던 찜기의 비위생적 관리 문제, 그러니까 호빵의 매출에 엄청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이것 때문에 삼립을 비롯한 그 호빵 제조사들은 이 문제를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왔었어요. 근데 이러면 편의점이라든지 이 가게들 입장에서 보면 야 이건 뭐 이유는 그리 크지 않은데 손만 많이 가는. 손만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호빵 찜기 갖다 놓고 호빵 팔면
너무 번거롭고 수고스러워서 이거 좀 안 하는 거예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되고 게다가 요즘은 스팀팩이라고 해서 호빵을 뜯지 않고 개봉하지 않고 봉지째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옛날 그 촉촉한 맛이 나죠. 촉촉한 호빵을 맛볼 수 예.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호빵찜기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1970년대, 80년대를 살아오신 분들이 호빵하면 떠올리는 이미지. 이 동네 구멍가게나 학교 문방구에서 빨간색 원통형 호빵찜기, 그리고 갓 꺼내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호빵을 길에서 종이 뜯어서 밑에 종이 뜯어서 호호 불어서 먹던 그 이미지는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보기 힘든 이미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참고로 80년대까지 호빵찜기는 전기가 아닌 연탄을 사용합니다. 맞습니다. 연탄 찜기였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기 요금 부담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몇몇 편의점에서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전기 호빵찜기를 꺼내놓고 호빵 팝니다. 저희 동네에도 그런 편의점이 하나 있거든요.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편의점에서 보이지 않던 호빵찜기가 나와 있으면 아, 겨울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반대로 지금처럼 편의점에 나와 있던 호빵찜기가 보이지 않게 되면 아, 겨울이 이제 끝났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제가 호빵이라는 주제를 공부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도 얼마 전 편의점에 갔더니 눈에 보이던 호빵찜기가 보이지 않아서였습니다. 네. 지 호빵 하나로 오늘 추억도 쌓고요. 또 경영 전략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도 있는 사례 하나 배운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작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주 젖은 바람은 지금 나가고 있는 곡은 박학기의 향기로운 추억입니다. 오늘 호빵을 통해서 옛날 생각나는 추억 어린 소재 한번 다뤄봐서 선곡해봤습니다.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